지금 제가 살고 있는 곳은 보증금 300만 원에 월세 35만 원짜리 원룸입니다. 평생 살던 40평 아파트에서 이 좁은 방으로 온 지도 벌써 8개월이 되었네요. 방금 전까지 휴대폰을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화면에는 민수라고 저장된 번호가 떠 있고요. 제 아들 이름입니다. 통화 버튼을 누를까 말까 한참을 망설이다가 용기를 내어 전화를 걸었습니다. 벨소리가 몇 번 울리더니 이런 안내음이 나왔습니다. 현재 사용하지 않는 번호입니다. 번호를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아, 또 바뀌었나 봅니다. 이게 벌써 세 번째예요. 탁자 위를 보니 오늘 점심으로 먹은 컵라면 그릇이 그대로 놓여 있네요. 물기가 마른 젓가락과 함께요. 냉장고를 열어보니 달걀 2개와 우유 1팩, 그리고 김치통이 전부입니다. 예전엔 이맘때면 아내가 자, 저녁 드세요 하며 정성스럽게 차린 밥상을 받았는데 아내가 떠난 지도 이제 1년 반이 되었습니다. 창밖을 내다보니 어느새 해가 지고 있어요. 가로등이 하나둘 켜지기 시작하고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는 모습이 보입니다. 아마 따뜻한 집에서 가족들이 기다리고 있겠죠. 저도 한때는 그랬습니다. 7억 정도 적지 않은 재산도 있었고, 효자라고 소문난 아들도 있었고, 착하다고 생각했던 며느리도 있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되었을까요? 평생 모은 전 재산을 아들에게 물려주고 나서 왜 저는 이 좁은 방에서 혼자 라면으로 끼니를 때우고 있는 걸까요? 이 이야기는 제가 어떻게 여기까지 오게 되었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혹시 저와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제 경험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처음부터 차근차근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모든 게 시작된 건 1년 반 전이었습니다. 아내 순자가 갑자기 쓰러진 건 작년 2월 어느 추운 아침이었어요. 평소처럼 아침을 준비하던 순자가 부엌에서 여보 하고 제 이름을 부르더니 그대로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순자야, 순자야. 119에 신고하고 응급실로 달려갔죠. 의사 선생님이 나와서 하신 말씀이 지금도 귓가에 맴돕니다. 췌장암 말기입니다. 많이 늦었네요. 그때부터 병원과 집을 오가는 생활이 시작되었어요. 수술비, 치료비, 간병비, 돈이 물 쓰듯 나가더라고요. 그래도 아내를 살려야 한다는 마음 하나로 모든 걸 다 쏟아 부었습니다. 민수도 그때 정말 효자였어요. 매일 병원에 와서 어머니를 돌봤고, 제가 집에 가서 쉴 때는 밤새 지키고 있었거든요. 아버지, 걱정 마세요. 제가 다 알아서 할게요. 민수야, 고맙다. 정말 고맙다. 며느리 영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병원에 죽이나 미음을 그려다 주고 아내 손발을 주무르며 정성껏 간병했어요. 어머님, 힘내세요. 금방 좋아지실 거예요. 며느라가, 네가 있어서 얼마나 든든한지 몰라. 그렇게 6개월을 버텼는데 순자는 결국 떠났습니다. 작년 8월 15일 광복절 아침이었어요. 마지막에 제 손을 꼭 잡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보, 민수한테 너무 의지하지 말고 혼자서도 잘 지내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그때는 몰랐어요. 지금 와서 생각해보니 순자가 뭔가 눈치챈 게 아니었나 싶습니다. 장례를 치르고 나니 정말 허탈하더라고요. 45년을 함께 산 아내가 없는 집이라니 밥을 해 먹을 생각도 안 나고 그냥 멍하니 있기만 했어요. 그런 저를 본 민수가 어느 날 며느리 영희와 함께 찾아왔습니다. 아버지, 이렇게 혼자 계시면 안 돼요. 아버지, 저희랑 같이 사시죠. 제가 잘 모실게요. 며느리가 정말 진심 어린 목소리로 말하더라고요. 눈까지 촉촉해져서는요. 아니다, 괜찮다. 너희는 너희대로 살아라. 아버지, 어머니 돌아가시기 전에 저한테 말씀하셨어요. 아버지, 잘 모시라고요. 제가 꼭 지켜야 할 약속이에요. 민수가 무릎을 꿇고 앉더니 제 손을 잡았습니다. 아버지, 정말 저희가 모실게요. 아버지, 혼자 이 큰 집에서 어떻게 지내요? 맞아요, 아버님. 저희 집으로 오세요. 제가 어머님처럼 정성껏 모실게요. 며느리까지 그렇게 말하니까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사실 혼자 있으니까 너무 외롭기도 했고요. 그런데 민수가 갑자기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아버지, 그런데 한 가지 걱정되는 게 있어요. 뭐가? 혹시 나중에 아버지께서 치매나 중병에 걸리시면 저희가 병원비며 간병비를 감당할 수 있을까 해서요. 저희도 애가 둘이나 되는데. 그 말을 듣고 보니 그렇더라고요. 젊은 부부가 애 둘 키우면서 저까지 모시기에는 경제적 부담이 클 수밖에 없죠. 그럼 이렇게 하자. 제가 먼저 제안했습니다. 내 재산을 너희한테 다 물려줄 테니 너희가 나를 끝까지 책임져라. 아버지, 이 집도 너희 앞으로 넘기고 상가 건물도 은행에 있는 돈도 다 줄 테니까 그 대신 나를 평생 모셔라. 어떠냐? 민수와 영희가 서로 눈을 마주 보더니 영희가 먼저 대답했어요. 아버지, 그런 조건이 무슨 소용이에요? 저희는 진심으로 아버지를 모시고 싶어서 그러는 거예요. 맞아요, 아버님. 재산은 생각도 안 해봤어요. 그냥 아버님이 외롭게 지내시는 걸 보니까 마음이 아파서요. 정말 착한 아이들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저도 현실적으로 생각해야 했거든요. 아니다. 내가 나이가 많아서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너희가 부담 없이 나를 모실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결국 그렇게 결정이 되었습니다. 전 재산 7억 원어치를 민수한테 넘기고 민수는 저를 평생 모시기로 약속한 거죠. 법무사 사무실에 가서 증여 계약서도 썼어요. 재산 수증자 김민수는 증여자 김철수를 평생 부양하며 모실 것을 약속한다. 이런 조건도 명시했고요. 계약서에 도장을 찍을 때 민수가 제 어깨를 감싸더니 말했습니다. 아버지, 이제 정말 편히 지내세요. 제가 아버지 아들로 태어난 게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몰라요. 영희도 옆에서 말했어요. 아버님, 저도 진짜 딸처럼 모실게요. 걱정 마세요. 그때만 해도 정말 든든했습니다. 이제 마음 편히 늙어갈 수 있겠다 싶었어요. 민수네 집으로 이사한 첫날, 며느리가 정말 정성스럽게 방을 꾸며줬어요. 제가 좋아하는 책들도 책장에 꽂아두고 아내 순자 사진도 예쁘게 액자에 넣어서 협탁 위에 놓아줬고요. 아버님, 이 방이 마음에 드세요? 영희야, 네가 이렇게까지 해줄 줄은 몰랐다. 당연한 거죠. 이제 한 집에서 같이 사는 식구인데요. 저녁 식사도 정말 푸짐하게 차려줬어요. 갈비찜에 나물 반찬도 여러 가지,
김치찌개까지. 오랜만에 제대로 된 집밥을 먹었습니다. 아버님, 많이 드세요. 어머님이 안 계신 동안 제대로 못 드셨죠? 그럼 혼자서 뭘 해 먹겠냐? 고맙다. 영희야. 민수도 맥주를 따라주며 말했어요. 아버지, 앞으로는 걱정하지 마세요. 저희가 다 알아서 할게요. 그렇게 한 달, 두 달이 지났습니다. 정말 꿈 같은 시간이었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며느리가 이미 아침을 준비해놨고, 저녁에는 가족들과 함께 식사하며 손자, 손녀들 이야기도 들을 수 있었거든요. 할아버지, 오늘 학교에서 선생님이 칭찬해줬어요. 그래. 우리 지호가 그렇게 착하지. 가끔 민수가 용돈도 줬어요. 아버지, 이거 받으세요. 필요한 거 있으면 사시고요. 아니다. 안 받겠다. 너희가 나 먹여주고 재워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 아버지, 그래도 용돈은 있어야죠. 정말 효자였어요. 그때는요. 그런데 3개월이 지나자 조금씩 변화가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재산 이전이 모두 완료된 건 그해 12월이었습니다. 집 명의도, 상가 건물도, 은행 계좌도 모든 게 민수 앞으로 넘어갔어요. 법무사 사무실에서 마지막 서류에 도장을 찍고 나오는 길에 민수가 말했습니다. 아버지, 이제 정말 마음 놓고 지내세요. 아버지 모든 걱정은 제가 다 해결할게요. 그래, 고맙다. 이제 정말 마음이 편하구나. 그런데 집에 돌아와서 뭔가 이상한 기분이 들었어요. 뭐라고 할까요? 갑자기 이 집에서 제가 손님이 된 것 같은 느낌. 처음에는 별로 티가 안 났어요. 여전히 며느리는 저녁을 차려줬고, 민수도 예의를 지켰으니까요. 하지만 조금씩, 정말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제일 먼저 느낀 건 아침 식사였어요. 전에는 제가 일어나면 이미 식탁에 밥이 차려져 있었는데, 어느 날부터인가 제가 거실로 나가면 며느리가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아, 아버님 늦게 일어나셨네요. 아이들 학교 보내느라 바빠서 아버님 목숨 못 차렸어요. 냉장고에 반찬 있으니까 드세요. 처음엔 그냥 그러려니 했어요. 애들 챙기느라 바쁘겠다 싶어서요. 괜찮다. 나는 알아서 할 테니까 신경 쓰지 마라. 그런데 그런 일이 자꾸 반복되더라고요. 일주일에 2번, 3번. 그러다가 어느 날은 아예 이런 일이 있었어요. 제가 부엌에 가서 냉장고를 열어보니까 반찬이 별로 없는 거예요. 김치하고 멸치볶음 정도. 영희야, 반찬이 좀 없는데. 아, 아버님. 요즘 생활비가 빠듯해서 장을 많이 못 봤어요. 나중에 마트 가서 사올게요. 생활비가 빠듯하다고요. 제가 7억을 줬는데. 하지만 뭐라고 할 수는 없었어요. 젊은 부부가 돈 관리하는데 제가 뭐라고 하겠어요. 그 다음 주에는 더 이상한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는데 며느리가 애들한테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지호야, 지민아. 할아버지가 TV 보고 계시니까 너희는 방에서 놀아라. 엄마, 우리도 만화 보고 싶어요. 안 돼. 할아버지가 계시잖아. 그 말을 듣고 제가 얼마나 민망했는지 몰라요. 아니다, 영희야. 애들이 TV 보고 싶으면 봐라. 나는 방에 가 있을게. 아니에요, 아버님. 괜찮아요. 하지만 아이들 표정을 보니까
저 때문에 못 보는 게 분명했어요. 그날부터 저는 되도록 방에 있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1월 어느 날 정말 충격적인 일이 있었어요. 민수가 회사에서 늦게 들어오는 날이었는데 영희가 아이들한테 저녁을 차려주면서 이런 말을 하는 걸 들었어요. 지호야, 할아버지 밥은 따로 차려드릴 테니까 너희는 먼저 먹어라. 따로요? 제가 거실로 나가니까 영희가 어색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아, 아버님. 아이들이 시끄럽게 먹어서 아버님 불편하실까봐 조금 후에 따로 드시는 게 어때요? 아니다, 괜찮다. 같이 먹자. 그래도 결국 그날은 같이 먹었지만 뭔가 어색한 분위기였어요. 아이들도 제 눈치를 보면서 조용히 먹더라고요. 그 다음 주부터는 아예 노골적으로 변했습니다. 아버님, 앞으로 아버님 식사는 따로 준비해 드릴게요. 시간도 자유롭게 드시고요. 따로라니? 왜? 아이들이 할아버지 앞에서는 자유롭게 못 먹어서요. 교육에도 안 좋고. 그렇게 해서 저는 가족 식사에서 완전히 분리되었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그 다음이었어요. 어느 날 민수가 퇴근해서 들어오더니 저한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아버지, 상의 드릴 게 있어요. 뭔데? 아버지 방을 좀 바꿔야 할 것 같아요. 방을? 왜? 지호가 이제 중학생이 되는데 혼자 방을 써야 한다고 하네요. 그래서 아버지께서 작은 방으로 옮겨주시면. 작은 방이라는 건 창고로 쓰던 방을 말하는 거였어요. 겨우 3평 정도 되는 그 방은 너무 좁지 않냐? 그래도 아버지 혼자 쓰시기에는 충분하죠. 침대하고 작은 옷장 정도는 들어갈 거예요. 며느리도 옆에서 거들었어요. 아버님, 그 방이 오히려 더 조용해서 좋으실 거예요. 아이들 소리도 안 들리고요. 결국 저는 그 작은 방으로 이사했습니다. 창문도 작고 햇볕도 잘 안 들어오는 방으로요.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었어요. 2월 어느 날 며느리가 갑자기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아버님, 생활비 문제로 상의 드릴 게 있어요. 생활비. 네. 요즘 물가도 많이 올랐고 애들 학원비도 늘었는데 아버님 드시는 음식값이나 용돈 같은 거 조금 보태주시면 안 될까요? 저는 귀를 의심했어요. 영희야, 내가 너희한테 7억을 줬는데 생활비가 부족하다고? 아, 그게 아니라 그 돈은 아이들 교육비나 미래를 위해서 저축해두는 거고요. 당장 쓸 수 있는 돈이 부족해서요. 그럼 내가 얼마나 주면 되는데? 한 달에 50만 원 정도면 50만 원. 내 국민연금이 겨우 80만 원인데 그 중에서 50만 원을 생활비로 내라고? 영희야, 그럼 나는 30만 원으로 어떻게 살라는 거냐? 아버님은 크게 돈 쓰실 일이 있나요? 옷도 많이 안 사시고 어디 나가실 일도 없으시잖아요. 그 말을 듣고 정말 기가 막혔어요. 제가 돈 쓸 일이 없다고요. 하지만 어쩔 수 없이 매달 50만 원씩 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제 손에 남는 돈은 30만 원이었어요. 그런데 진짜 충격은 3월에 있었습니다. 어느 날 민수와 며느리가 뭔가 심각하게 얘기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제 방문이 얇아서 거실 소리가 다 들리거든요. 여보, 아버님 문제 어떻게 할까요? 무슨 문제? 아이들이 아버님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다고 해요. 특히 지호가. 그래? 네. 친구들을 집에 초대하고 싶어도 할아버지가 계셔서 못 부른다고 하고 지민이도 할아버지를 무서워해요. 무서워해?
아버님이 기침을 많이 하시잖아요. 밤에도 가끔 끙끙거리시고 아이들이 그게 무섭다고. 저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제가 아이들한테 무서운 존재라고요. 그럼 어떻게 하자는 거야? 임시로 요양원에 모시는 게 어떨까요? 요양원. 네. 아버님 같은 분들이 가시는 좋은 곳이 있어요. 거기서 또래분들과 지내시면 훨씬 좋으실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모시겠다고 했잖아. 임시로요. 임시로. 아이들이 좀 더 크면 다시 모시고요. 임시로라고 했지만 저는 그게 영영 헤어지자는 말인 걸 알았어요. 그날 밤 저는 잠을 못 잤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나? 내가 아이들한테 무슨 잘못을 했나? 계속 그런 생각만 들었어요. 다음 날 아침, 며느리가 아침을 차려주면서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아버님, 어제 얘기 들으셨죠? 생각해 보셨어요? 정말 좋은 곳이에요. 영희야, 아버님도 여기서 눈치 보면서 지내시는 것보다 편하게 지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때 민수가 출근 준비를 하면서 기어들었어요. 아버지, 영희 말이 맞아요. 아버지께서 여기 계시면서 불편하실 것 같아서. 불편하다니. 나는 불편하지 않다. 그래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날 오후 며느리가 어디선가 팜플렛을 가져왔어요. 아버님, 여기 보세요. 시설도 좋고 프로그램도 다양해요. 같은 또래분들과 화투도 치시고 운동도 하시고. 사진을 보니까 정말 좋아 보이긴 했어요. 깨끗한 건물에 잘 차려입은 어르신들이 웃고 계시고. 비용은 얼마나 하는데? 한 달에 150만 원이에요. 150만 원. 제 연금 80만 원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금액이었어요. 그럼 나머지 70만 원은? 저희가 부담하죠. 아버님 드시는 음식값이나 용돈 생각하면 비슷해요. 그렇구나. 결국 나를 집에서 내보내고 싶은 거구나. 그날 밤부터 저는 정말 심각하게 고민했습니다. 내가 정말 이 집에서 짐이 되고 있나? 아이들한테 방해가 되고 있나? 며칠을 고민하다가 결국 마음을 정했어요. 영희야, 그 요양원 한번 둘러보고 싶다. 며느리 얼굴이 확 밝아지더라고요. 정말요? 아버님, 정말 좋은 결정이세요. 그렇게 해서 저는 요양원을 구경하러 갔습니다. 마음속으로는 임시로 가는 거라고 생각하면서요. 하지만 그때도 몰랐어요. 그게 진짜 시작이었다는 걸. 요양원 구경을 갔던 그날이 4월 3일이었어요. 민수와 며느리가 함께 따라왔죠. 시설은 정말 좋았어요. 깨끗하고 직원분들도 친절하고. 하지만 뭔가 마음에 걸리는 게 있었어요. 아버님, 어떠세요? 여기서 지내시면 좋을 것 같지 않아요? 며느리가 기대에 찬 목소리로 물었어요. 글쎄, 좀 더 생각해봐야겠다. 아버님, 너무 오래 고민하시면 자리가 없어질 수도 있어요. 인기가 많은 곳이거든요. 민수도 옆에서 거들었어요. 맞아요. 미루지 마시고 빨리 결정하세요. 그렇게 재촉하니까 뭔가 이상했어요. 마치 빨리 저를 보내고 싶어 하는 것 같았거든요. 집에 돌아와서 이틀을 더 고민했어요. 그런데 셋째 날 아침에 영희가 갑자기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아버님, 오늘 이사 준비하셔야 해요. 이사. 내가 언제 간다고 했나? 아버님께서 어제 가시겠다고 하셨잖아요. 저는 그런 말을 한 적이 없어요.
분명히 좀 더 생각해 보겠다고 했는데, 아니다. 나는 그런 말 안 했다. 아버님, 기억이 안 나시나 봐요. 분명히 하셨는데, 그때 민수가 끼어들었어요. 아버지, 어제 저한테 전화해서 빨리 가고 싶다고 하셨잖아요. 내가 언제? 아버지, 요즘 깜빡깜빡 하시는 게 많으시네요. 역시 전문적인 케어를 받으셔야 할 것 같아요. 저는 정말 당황했어요. 내가 기억력이 나빠진 건가? 정말 그런 말을 했었나? 하지만 분명한 건 저는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는 거였어요. 아니다. 나는 아버지, 이미 입소 날짜도 정해졌어요. 오늘 오후에 가셔야 해요. 오늘 너무 갑작스러웠어요. 마음의 준비도 안 되어 있었는데. 짐은 많이 챙기실 필요 없어요. 거기서 다 제공해 주거든요. 며느리가 이미 제 옷가지를 가방에 넣고 있었어요. 영희야, 잠깐만. 너무 급하지 않나? 아버님, 늦으면 안 돼요. 다른 분이 들어올 수도 있어요. 결국 저는 그날 오후에 집을 나서게 되었어요. 45년 동안 살던 집, 아내와 함께 꾸며놓은 추억이 가득한 집을 차 안에서 뒤돌아보니까 창문 너머로 손자 지호가 보였어요. 아무 표정 없이 저를 바라보고 있더라고요. 손을 흔들어 줬는데 고개를 돌리더군요. 요양원에 도착해서 입소 수속을 밟는데 갑자기 이상한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정말 여기서 살아야 하나? 이게 맞나? 하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었어요. 민수와 영희는 서류를 다 처리하고 비용도 결제했거든요. 아버지, 그럼 저희는 이만 갈게요. 주말에 면회 올게요. 주말에 네, 평일에는 저희도 바쁘니까요. 그렇게 말하고는 정말 가버렸어요. 뒤돌아보지도 않고. 첫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가 없었어요. 낯선 침대, 낯선 냄새, 그리고 옆 침대에서 들리는 다른 어르신의 숨소리. 내가 뭘 잘못했길래 이렇게 되었을까? 그런 생각만 계속 들었어요. 이틀째 되는 날, 저는 요양원 직원한테 물어봤어요. 혹시 제 아들이 연락 온 게 있나요? 아니요, 없는데요. 셋째 날도, 넷째 날도 연락이 없었어요. 일주일이 지나서 제가 직접 민수한테 전화를 걸어봤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계속 신호만 가고 받지를 않더라고요. 여보세요, 민수야. 한참 후에 영희 목소리가 들렸어요. 아, 아버님. 안녕하세요. 영희야, 민수는? 지금 샤워 중이에요. 무슨 일이세요? 아니, 그냥 안부 인사하려고. 아, 네. 아버님도 건강하시죠? 거기서 잘 지내고 계시죠? 응. 그런데 아버님, 죄송한데 지금 애들 숙제 봐줘야 해서 나중에 다시 연락드릴게요. 뚝 전화가 끊어졌어요. 나중에 연락한다고 했는데 그 나중은 오지 않았어요. 2주일이 지나고 3주일이 지나도 연락이 없었어요. 저는 참을 수가 없어서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번에는 아예 받지를 않더라고요. 그래서 문자를 보냈어요. 민수야, 아빠다. 전화 좀 받아라. 1시간 후에 답이 왔어요. 아버지, 지금 회사 일이 너무 바빠서 연락 못 드렸어요. 건강하게 지내세요. 그뿐이었어요. 언제 면회 올 거라는 말도 없고, 안부를 자세히 물어보는 것도 없고, 한 달이 지났을 때
저는 요양원 직원한테 부탁했어요. 혹시 제 아들한테 연락해서 면회 좀 오라고 해주실 수 있나요? 환자분, 저희가 직접 연락드리기는 어려워요. 환자분께서 직접 하시는 게. 그런데 전화를 안 받아요. 그럼 편지를 써보시는 건 어떨까요? 편지요. 요즘 시대에 편지를. 하지만 다른 방법이 없었어요. 그래서 편지를 썼습니다. 민수야, 아빠다. 요양원에 온 지 한 달이 되었는데 너희들 얼굴이 보고 싶다. 시간 날 때 한번 면회 와라. 손자들도 보고 싶고. 아빠가 우편으로 보냈는데 답장은 오지 않았어요. 2달째 되던 어느 날 저는 견딜 수가 없어서 무작정 집으로 갔어요. 요양원에서 외출하겠다고 신고하고 버스를 타고 예전 우리 집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집 앞에 도착해서 깜짝 놀랐어요. 대문에 매매 딱지가 붙어 있는 거예요. 매매. 우리 집을 팔아. 급하게 초인종을 눌렀어요. 누구세요? 며느리 목소리였어요. 나다. 잠시 조용하더니 문이 열렸어요. 영희가 당황한 표정으로 나왔어요. 아, 아버님. 어떻게 여기에? 집을 왜 팔아? 이게 무슨 일이야? 아, 그게. 잠깐만요. 안으로 들어오세요. 집 안으로 들어가니까 정말 충격이었어요. 제가 아끼던 가구들이 다 없어져 있었어요. 아내와 함께 골랐던 장롱도, 식탁도. 영희야, 가구들은 어디 갔어? 아, 그게. 이사 준비하느라 정리했어요. 이사. 어디로? 더 좋은 곳으로 이사하려고요. 아이들 교육 환경도 좋고. 그때 민수가 들어왔어요. 저를 보더니 깜짝 놀라는 표정이었어요. 아버지, 어떻게 여기에 요양원에서 외출 허가 받고 오신 거예요? 민수야, 집을 왜 팔려고 하는 거냐? 아, 그게 좀 더 좋은 집으로 이사하려고요. 그럼 나는 어디로 가라는 거야? 민수와 영희가 서로 눈빛을 주고받더니 영희가 말했어요. 아버님은 요양원에서 잘 지내고 계시잖아요. 거기가 아버님한테는 더 좋으실 거예요. 영원히 거기서 살라는 거냐? 그런 게 아니라 당분간은. 당분간이 얼마나 긴 건지 모르겠지만 제가 다시 이 집으로 돌아올 수 없다는 건 확실했어요. 민수야, 그럼 새 집 주소라도 알려주거라. 아버지가 찾아갈 수 있게. 아, 그건 정해지면 연락드릴게요. 언제? 곧 연락드릴게요. 그날 저는 무거운 마음으로 요양원에 돌아왔어요. 내가 정말 이렇게 버려진 건가? 내 아들이 나를 완전히 포기한 건가? 그런 생각을 하니까 밥맛도 없고 아무것도 하기 싫었어요. 일주일 후 요양원 직원이 저를 찾아왔어요. 환자분, 비용 문제로 상의드릴 게 있어요. 비용이요? 네. 이달 비용이 아직 입금이 안 되었어요. 그럼 아들한테 연락해보세요. 연락을 드렸는데 전화를 안 받으셔서. 제가 직접 민수한테 전화를 걸어봤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계속 현재 사용하지 않는 번호입니다라는 안내음이 나오는 거예요. 번호를 바꾼 거였어요. 저한테 알려주지도 않고. 혹시 주소로 편지라도 보내볼까요? 주소요. 이사 간다고 해서 새 주소를 모르는데요.
결국 비용을 못 내서 저는 요양원에서 나와야 했어요. 갈 곳이 없었어요. 정말 갈 곳이. 그때 요양원 직원이 이런 말을 해줬어요. 환자분, 임시로 저렴한 원룸이라도 구하시는 게 어떨까요? 기초생활수급자 신청도 해보시고. 기초생활수급자요. 7억을 아들한테 준 제가. 하지만 다른 방법이 없었어요. 복지관에 가서 상담을 받아보니까 제 명의로 된 재산이 없으니까 신청이 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어르신, 자녀분이 부양을 못하시는 상황인가요? 연락이 안 돼요. 번호도 바뀌고 이사도 가고. 참 안타깝네요. 요즘 이런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그렇게 해서 저는 이 월세 원룸에 오게 되었어요. 보증금 300만 원, 월세 35만 원짜리. 처음 이 방에 들어왔을 때의 기분을 뭐라고 표현해야 할까요? 45년 동안 살던 40평 아파트에서 겨우 7평짜리 원룸으로 벽지는 곰팡이가 슬어 있고 화장실은 너무 좁아서 몸을 돌리기도 힘들고 전날 밤 저는 바닥에 이불 하나 깔고 누워 있으면서 눈물이 났어요. 내가 뭘 잘못했길래 평생 고생해서 모은 돈을 다 주고도 이런 취급을 받아야 하지. 그 다음 날부터 저는 민수를 찾아다니기 시작했어요. 예전에 다니던 회사에도 가보고 친구들한테도 물어보고. 아, 아버님 안녕하세요. 민수 말이에요? 얼마 전에 회사 그만뒀다고 하던데요. 그만뒀다고? 네, 사업한다고. 뭐 카페인가 열었다고 하던데. 카페. 그럼 내 돈으로 카페를 차린 거네. 어디서 하는지 아니? 글쎄요, 정확한 위치는. 결국 찾지 못했어요. 그렇게 한 달, 2달이 지났어요. 매일 라면으로 끼니를 때우고 가끔 복지관에서 주는 반찬으로 버텨가면서 어느 날은 길에서 민수와 비슷한 뒷모습을 보고 뛰어간 적도 있어요. 민수야 하고 부르면서 어깨를 잡았는데 전혀 모르는 사람이었어요. 죄송합니다. 아들인 줄 알았어요. 괜찮습니다. 그 사람이 저를 보는 눈빛이 참 안쓰럽더라고요. 그런 일이 몇 번 반복되니까 저 자신이 참 초라하게 느껴졌어요. 7억을 준 아버지가 아들을 찾아서 거리를 헤매고 다니다니. 그래도 포기할 수는 없었어요. 민수는 제 유일한 아들이었으니까요. 하지만 6개월이 지나도 8개월이 지나도 소식이 없었어요. 전화번호도 바뀌었고 집 주소도 모르고 마치 이 세상에서 완전히 사라진 것 같았어요. 그런 절망적인 나날들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오늘은 민수를 만날 수 있을까 하는 희망으로 시작하지만 저녁에는 또 실망으로 끝나는 그런 하루하루가 너무 길고 외로웠어요. 내가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하나? 내 아들은 정말 다시는 저를 찾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이 밤마다 저를 괴롭혔습니다. 그렇게 8개월이 흘렀을 때 운명적인 만남이 있었어요. 어느 날 오후 저는 동네 마트에서 할인하는 라면을 사러 갔어요. 3개에 1,000원 할인이라고 해서 그런 작은 할인도 저한테는 소중했거든요. 계산을 하고 나오는데 앞에서 제 나이 또래 할머니 한 분이 무거운 쇼핑백을 들고 비틀거리고 계시는 거예요. 저기요, 괜찮으세요?
아이고, 고맙습니다. 제가 쇼핑백을 들어드리니까 그분이 고마워하시면서 말씀하셨어요. 어머, 혹시 우리 동네 새로 이사 오신 분이죠? 301호에 사시는. 네. 맞습니다. 제가 바로 아래층 201호에 살아요. 박수님이라고 해요. 안녕하세요. 김철수입니다. 집까지 짐을 들어다 드리면서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어요. 차 한 잔 하고 가세요. 혼자 사시는 것 같던데. 외로우시죠?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아니에요. 들어오세요. 저도 혼자 살아서 말 상대가 필요해요. 워낙 따뜻하게 대해주셔서 저도 마음이 열렸어요. 오랜만에 누군가와 대화할 기회이기도 했고요. 수님 씨 집은 제 방보다 조금 더 넓었지만 역시 원룸이었어요. 하지만 정갈하게 꾸며져 있어서 포근한 느낌이 들었거든요. 수님 씨도 혼자 사세요? 네. 남편은 5년 전에 먼저 가고 아들은 있지만 해외에 있어서 자주 못 봐요. 그렇군요. 차를 마시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날씨 얘기, 동네 얘기. 그런데 수님 씨가 갑자기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실례지만 어떻게 여기까지 오시게 되었어요? 혼자 사시기에는 나이가 많으신 것 같은데. 순간 말문이 막혔어요. 제 이야기를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그게 복잡한 사정이 있어서요. 죄송해요. 괜한 질문을. 아니에요. 사실은 그 순간 갑자기 마음이 터질 것 같았어요. 8개월 동안 아무한테도 털어놓지 못했던 이야기를. 수님 씨, 제가 얘기를 좀 해도 될까요? 물론이죠. 말씀하세요. 그렇게 해서 저는 수님 씨한테 제 이야기를 다 털어놓았어요. 아내가 먼저 세상을 떠난 것부터 7억을 아들한테 준 것, 요양원에 버려진 것, 지금까지 아들을 찾아 헤맨 것까지. 수님 씨는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셨어요. 중간중간, 아이고, 어머나 하시면서. 그래서 지금까지 연락이 안 되는 거예요. 전화번호도 계속 바뀌고, 수님 씨는 한참 동안 말이 없으시더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혹시 아드님 성함이 어떻게 돼요? 김민수요. 왜요? 며느리분 이름은요? 김명희요. 수님 씨 표정이 급변했어요. 혹시 아드님이 카페 하신다고 하지 않았어요? 네.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수님 씨가 어떻게 그걸 알고 계세요? 어머나, 수님 씨가 손으로 입을 막으시면서 놀라시는 거예요. 수님 씨, 왜 그러세요? 뭘 아세요? 이거 어떻게 말씀드려야 할지. 뭔가 아시는 거면 말씀해 주세요. 제발요. 수님 씨가 한참을 망설이시더니 무거운 입을 열었어요. 어르신, 사실은 제가 우연히 며느리분을 본 적이 있는 것 같아요. 영희를요? 어디서요? 한 달 전쯤에 거리가 좀 있는 큰 카페에서 친구들이랑 수다 떨고 있는 걸 봤어요. 그래서요? 그때 하는 얘기를 우연히 들었는데. 수님 씨가 말을
잊지 못하시는 거예요. 제발 말씀해 주세요. 며느리분이 친구들한테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시아버지 재산 다 받아내고 요양원에 보냈다고.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리가 하얘졌어요. 뭐라고요? 그리고 처음부터 계획이었다고. 늙은이 모시는 척하면서 재산만 받으면 끝이라고 생각했다고. 어르신, 정말 죄송해요. 이런 말씀드리는 게. 저는 숨이 막혔어요. 그럼 민수는요? 제 아들놈은요? 아드님도 처음에는 반대했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며느리분이 계속 설득해서. 아설드, 아버님은 어차피 늙어서 오래 못 사는데 재산은 결국 우리 건데 왜 그렇게 고생하면서 모셔야 하냐고. 그런 식으로. 저는 의자에서 일어날 수가 없었어요. 다리에 힘이 완전히 빠져버렸거든요. 그리고 더 충격적인 건 더요. 며느리분이 시아버지가 연락 와도 절대 받지 말라고 아드님한테 단단히 일러뒀다고. 그래서 전화를 안 받았구나. 네, 그리고 전화번호도 일부러 계속 바꾸고 있다고. 모든 퍼즐이 맞춰지는 순간이었어요. 왜 갑자기 태도가 변했는지, 왜 요양원으로 보냈는지, 왜 연락이 안 되는지. 수님 씨, 그럼 민수도 알고 있었던 거네요. 저를 버리는 걸. 어르신 아드님은 처음에는 정말 고민하셨던 것 같아요. 하지만 며느리분이 워낙 강하게 밀어붙여서. 내 아들이 그럴 리가. 눈물이 났어요. 정말 오랜만에 흘리는 눈물이었어요. 8개월 동안 혹시 아들이 저를 찾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희망으로 버텨왔는데 그 모든 게 헛된 희망이었다는 걸 알게 된 순간이었거든요. 어르신, 우세요. 얼마나 속상하시겠어요. 수님 씨가 제 등을 도닥여 주시면서 같이 눈물을 흘리셨어요. 제가 뭘 잘못했을까요? 제가 아들한테 뭘 잘못했길래? 어르신, 잘못이 아니에요. 세상에 그런 며느리가 어디 있어요? 시아버지 재산 받아놓고 버리다니. 그럼 민수는 정말 저를 다시 찾을 생각이 없는 건가요? 글쎄요. 아드님 마음이야 어떨지 모르겠지만 며느리분이 워낙 단단히 막아놨으니까. 그날 밤 저는 정말 한숨도 못 잤어요. 처음부터 계획이었다는 말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어요. 아내 장례식 때부터, 아니, 그 전부터 이미 계획하고 있었구나. 나를 모시겠다던 그 따뜻한 말들도, 효자 행세도 다 연기였구나. 7억이라는 돈 때문에 나를 이용했구나.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동시에 절망감도. 내 아들 민수는 정말 아무것도 모르고 당한 걸까? 아니면 알면서도 동조한 걸까? 그게 가장 궁금했어요. 제 아들이 처음부터 저를 속이려고 했던 건지, 아니면 며느리한테 휘둘린 건지. 하지만 결과는 마찬가지였어요. 어떤 이유든 간에 저는 버려진 거였으니까요. 다음 날 아침, 수님 씨가 문을 두드리셨어요. 어르신, 밤새 잠 못 주무셨죠? 아, 네. 어르신,
혹시 그래도 아드님을 한번 만나보시고 싶으세요? 맞나요? 어떻게요? 제가 며느리분이 다니는 카페 위치를 알거든요. 거기 가서 기다리시면 잠깐 희망이 생겼어요. 하지만 곧 현실로 돌아왔어요. 만나서 뭐라고 해요? 왜 나를 버렸냐고 물어볼까요? 그래도 아드님 입으로 직접 들어보시는 게 그 말을 듣고 생각해 봤어요. 정말 민수를 만나서 직접 물어보고 싶었어요. 왜 나를 버렸는지, 정말 며느리 말에 넘어간 건지. 하지만 동시에 두렵기도 했어요. 만약 민수가 아버지, 저희한테 연락하지 마세요라고 말한다면, 그럼 정말 끝인 거잖아요. 그래도 알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렇게 모른 채 사는 것보다는 수님 씨, 그 카페가 어디에 있어요? 수님 씨가 알려주신 카페에 가봤어요. 며느리 영희가 자주 간다는 그 카페에 사흘 동안 아침부터 저녁까지 기다려봤지만 며느리는 나타나지 않았어요. 민수는 더더욱이고요. 카페 직원한테 물어볼까도 생각했지만 괜히 소란 피우고 싶지 않았어요. 이미 충분히 초라한 신세인데. 그렇게 일주일을 기다린 후 저는 포기했어요. 아마 수님 씨가 말씀하신 그 카페가 아닐 수도 있고, 설사 맞다고 해도 언제 올지 모르는 사람을 계속 기다릴 수는 없잖아요. 그때부터 저는 정말로 체념했어요. 아들을 찾는 것도, 연락을 기다리는 것도. 수님 씨가 말씀해 주신 진실을 알고 나니까 오히려 마음이 정리되더라고요. 처음부터 계획이었다면 민수가 다시 연락할 리도 없겠지. 그렇게 또 다시 몇 달이 지났어요. 저는 나름대로 새로운 일상에 적응하려고 노력했어요. 복지관에서 하는 프로그램에도 참여하고 수님 씨와 가끔 차를 마시며 이야기도 나누고, 물론 쉽지는 않았어요. 밤마다 아내 생각, 아들 민수 생각이 나면서 잠 못 이루는 날이 많았거든요. 하지만 어쩔 수 없잖아요. 이게 제 현실인데. 그런데 정확히 1년 후인 작년 4월, 정말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어요. 그날도 평소와 다름없는 저녁이었어요. 할인마트에서 산 도시락으로 저녁을 먹고 TV에서 나오는 뉴스를 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휴대폰이 울렸어요. 모르는 번호였어요. 요즘 보이스피싱이 많다고 해서 받을까 말까 망설였는데 혹시나 해서 받았어요. 여보세요? 상대방이 말을 안 하더라고요. 여보세요? 누구세요? 그때 떨리는 목소리가 들렸어요. 아버지.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온몸에 전기가 흐르는 것 같았어요. 민수였어요. 제 아들 민수. 민수야. 네, 아버지. 1년 반 만에 듣는 아들 목소리였어요. 민수야, 어떻게 전화를... 아버지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민수가 울고 있었어요. 전화기 너머로 훌쩍이는 소리가 들렸어요. 민수야, 왜 울어? 무슨 일이야? 아버지, 제가 정말 나쁜 놈이에요. 아버지한테 용서받을 자격도 없는... 무슨 소리야? 무슨 일인지 말해봐라. 아버지, 저 영희랑 이혼했어요. 이혼? 네, 한 달 전에. 갑작스러운 소식이었어요. 왜?
무슨 일이 있었는데? 아버지, 제가 이제야 알았어요. 영희가 처음부터 아버지 재산만 노리고 있었다는 걸. 아버지를 요양원에 보낸 것도, 연락을 끊은 것도 다 영희가 강요한 거였어요. 제가 이미 알고 있던 내용이었지만 민수 입으로 직접 듣게 되니까 마음이 복잡했어요. 그런데 왜 이제야 알았어? 아버지, 저도 처음에는 반대했어요. 정말로요. 하지만 영희가 매일매일 저를 괴롭혔어요. 괴롭혔다고? 아버지 모시는 게 싫으면 이혼하자. 아이들 교육에 방해된다. 우리 가정이 파탄 날 것이다. 매일 그런 말만. 그래도 아버지는 아버지인데, 아버지 정말 죄송해요. 제가 의지가 약했어요. 영희 말에 넘어가서. 민수 목소리가 더욱 떨렸어요. 아버지가 연락하실 때마다 영희가 받지 마라, 번호 바꿔라 그러더라고요. 그럼 민수 너는 어떻게 생각했는데? 아버지,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처음에는 저도 편했어요. 편했다고? 네, 아버지 걱정 안 해도 되고 자유롭게 살 수 있고 그게 편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찔렸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마음이 무거워졌어요. 특히 지호와 지민이가 할아버지는 왜 안 오세요? 물어볼 때마다. 손자들이 그랬어. 네, 아이들이 아버지를 그리워했어요. 특히 지호가 할아버지 보고 싶다고 자주 그랬어요. 그래. 그래서 영희한테 아버지 모셔와야 하는 거 아니냐고 말했더니 영희가 화를 내면서 네가 아버님 편을 들면 나는 이 집을 나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버지, 저는 겁쟁이였어요. 가정이 깨질까 봐 두려워서 아버지보다 아내를 선택했어요. 민수가 계속 울면서 말했어요. 그런데 몇 달 전에 영희가 친구들한테 하는 말을 우연히 들었어요. 무슨 말? 시아버지는 어차피 늙어서 오래 못 산다. 재산만 받으면 끝이다. 요양원비도 아까워서 안 보내고 있다. 그때야 깨달았어요. 영희가 얼마나 무서운 사람인지, 아버지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는지. 그래서 이혼한 거야. 네, 그날 바로 영희한테 따졌어요.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냐고. 그랬더니 영희가 오히려 당당하더라고요. 당당해. 당신 아버지 재산 7억으로 우리가 이렇게 잘 살고 있는 거 아니야? 이제 와서 무슨 양심 타령이야. 그러면서. 저는 할 말이 없었어요. 아버지, 그때 정말 부끄러웠어요. 제가 무슨 짓을 했는지, 아버지한테 어떤 일을 저질렀는지. 민수야. 그 다음 날부터 아버지를 찾기 시작했어요. 요양원에도 가보고, 복지관에도 물어보고, 하지만 어디 계신지 알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제야 연락한 거야. 네, 사실은 한 달 전에 아버지 번호를 찾았어요. 하지만 전화 걸 용기가 안 났어요. 왜? 아버지가 저를 용서하실지, 아니면 아예 연락받기도 싫어하실지. 민수 목소리가 더욱 떨렸어요. 아버지, 정말 죄송해요. 제가 아들이라고 할 자격도 없는 놈이에요. 저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어요.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분명히 기다리던 전화였어요. 1년 반 동안 간절히 바라던. 하지만 막상 받고 보니까 마음이 그렇게 간단하지 않았어요. 아버지께서 어디 계신지 알려주시면 제가 바로 찾아가겠어요. 무릎 꿇고 사죄드리겠어요. 아버지, 다시 저희 집으로 오세요. 제가 정말 잘 모실게요. 이번엔 정말로. 민수야, 이미 늦었다. 아버지? 너무 늦었어. 이미 제 목소리도 떨리고 있었어요. 아버지, 늦지 않았어요. 제가 잘못했으니까 제가 다시 잘하면 되잖아요.
아버지는 이제 다른 생각이야. 다른 생각이요? 나도 이제 혼자 사는 게 편해. 거짓말이었어요. 편할 리가 없잖아요. 하지만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었어요. 한번 버려진 마음이 그렇게 쉽게 회복될 수는 없었거든요. 아버지, 제발 기회를 한 번만 더 주세요. 민수야, 네 맘은 고맙다. 하지만 아버지, 전화가 끊어졌어요. 저는 한참 동안 휴대폰을 들고 있었어요. 내가 너무 매정했나? 아들이 이렇게 사과하는데. 하지만 동시에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만약 며느리가 그런 말을 안 했다면 민수는 계속 나를 외면했을 거야. 결국 영희와 이혼하고 나서야 양심이 찔려서 연락한 거잖아. 복잡한 마음이었어요. 그 후로 민수가 몇 번 더 전화를 걸어왔지만 저는 받지 않았어요. 아직은 마음의 준비가 안 되었거든요. 그 전화 이후로 벌써 6개월이 지났어요. 민수는 한동안 계속 전화를 걸어왔지만 저는 받지 않았어요. 문자도 많이 보내왔고요. 아버지, 제발 한 번만 만나요. 아버지, 용서해 주세요. 아버지,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그런 문자들을 처음에는 마음이 흔들렸어요. 그래도 제 아들인데.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저는 다른 것들을 깨닫게 되었어요. 제일 먼저 깨달은 건 진짜 가족이 무엇인지였어요. 아래집 순자 씨는 저와 혈연 관계도 아니에요. 그냥 우연히 만난 이웃일 뿐이죠. 하지만 순자 씨는 제가 힘들 때 옆에 있어 주셨어요.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시고, 같이 울어주시고, 진실을 알려주시기도 했고요. 복지관에서 만난 어르신들도 마찬가지예요. 김할아버지, 최할아버지, 이 할머니, 모두 저와 비슷한 처지의 분들이에요. 자식들한테 실망당하고 홀로 살아가는 분들. 하지만 서로를 진심으로 걱정해주고, 아플 때는 병원에 같이 가주고, 외로울 때는 이야기 상대가 되어주죠. 지난주에는 이런 일이 있었어요. 제가 감기에 걸려서 며칠 복지관에 안 나갔더니 박 할머니가 직접 찾아오신 거예요. 어르신, 왜 안 나오세요? 혹시 아프신가 해서. 미음도 끓여서 갖고 오시고, 감기약도 사다 주시고, 그때 정말 감동받았어요. 아, 이게 진짜 가족이구나. 혈연 관계가 아니라 진심으로 서로를 걱정하는 마음이 가족을 만드는구나. 그리고 또 하나 깨달은 게 있어요. 돈이 사람을 얼마나 변하게 만드는지. 7억이라는 돈 때문에 제 며느리는 괴물이 되었고, 제 아들도 양심을 잃었어요. 하지만 지금 제 주변에 있는 분들은 서로 가진 게 별로 없어요. 다들 어려운 처지죠. 그런데도 서로를 도와주고, 나눠주고, 위로해주고, 이런 게 진짜 사람답게 사는 거구나 싶었어요. 어제는 복지관에서 작은 잔치가 있었어요. 최할아버지 생신이었거든요. 다들 형편이 어려운데도 조금씩 돈을 모아서 미역국도 끓이고 케이크도 사고, 최할아버지가 그렇게 기뻐하시더라고요. 여러분들이 있어서 내가 외롭지 않아요. 그 말을 듣고 저도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아, 나도 외롭지 않구나. 나한테도 이런 사람들이 있구나.
한 달 전에는 민수가 직접 찾아왔어요. 문 앞에서 한참 동안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그래도 저는 문을 열어주지 않았어요. 아버지, 제가 여기 있는 거 아시죠? 제발 문 열어주세요. 아버지, 정말 죄송해요. 제가 정말 못된 놈이었어요. 몇 시간을 그렇게 있다가 갔어요. 그때 마음이 아프긴 했어요. 그래도 제 아들인데. 하지만 그와 동시에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내가 7억을 주지 않았다면 민수가 과연 저를 찾아왔을까? 영희와 이혼하지 않았다면 민수가 과연 양심의 가책을 느꼈을까? 결국은 상황이 바뀌어서 찾아온 거잖아요. 진심으로 저를 그리워해서가 아니라 그런 생각을 하니까 오히려 마음이 편해졌어요. 이제 됐다. 이제 정말 자유롭게 살자. 요즘 저는 새로운 일상을 만들어가고 있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동네 공원에서 산책하고 복지관에 가서 어르신들과 시간을 보내고 저녁에는 순자 씨와 차를 마시며 하루를 마무리하고 가끔 손자들 생각이 날 때가 있어요. 지호와 지민이. 하지만 그것도 이제는 담담하게 받아들여요. 아이들도 언젠가는 이해하겠지. 할아버지가 왜 연락을 끊었는지. 지난주에는 정말 뜻밖의 일이 있었어요. 복지관에서 새로 오신 할머니가 계셨는데 자기소개를 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아들한테 전 재산을 물려줬는데 며느리가 저를 요양원에 보냈어요. 거기서 몇 달 있다가 나와서 정확히 제 이야기와 똑같았어요. 그때 깨달았어요. 나만 당한 일이 아니구나. 요즘 이런 일이 많구나. 그 할머니와 이야기를 나누면서 서로 많은 위로가 되었어요. 어르신, 그래도 우리는 이렇게 살아남았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좋은 사람들도 만났고요. 네, 혈육보다 더 소중한 사람들을 이제 저는 확신해요. 가족이라는 건 혈연관계로만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는 걸. 진심으로 서로를 사랑하고 걱정하고 도와주는 마음으로 만들어지는 거라는 걸. 그리고 돈보다 소중한 게 이런 관계라는 걸. 7억을 잃었지만 저는 더 소중한 걸 얻었어요. 진짜 가족의 의미를 알게 되었고, 진심으로 저를 아껴주는 사람들을 만났거든요. 물론 쉽지 않아요. 가끔 밤에 혼자 있으면 서글픈 마음이 들기도 하고, 아내가 그리워지기도 하고, 하지만 이제는 알아요. 저 혼자가 아니라는 걸. 내일 아침에도 순자 씨가 어르신, 잘 주무셨어요? 하고 인사해 주실 거고, 복지관에서는 어르신들이 철수 씨 왔네 하며 반겨주실 거예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해요. 정말로. 민수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이거예요. 돈 때문에 가족을 잃지 마라. 진짜 소중한 게 뭔지 너무 늦기 전에 깨달아라. 그리고 사람은 돈으로 살 수 없다는 걸 기억해라. 지금 이 이야기를 들으시는 분들께도 말씀드리고 싶어요. 가족이란 이름으로 상처받고 계신 분들, 혼자라고 느끼고 계신 분들, 포기하지 마세요. 어디선가 진심으로 여러분을 아껴줄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혈연이 전부가 아니에요. 진심이 더 중요해요. 그리고 돈이 전부도 아니에요. 마음이 더 소중해요.
저는 이제 정말로 행복합니다. 7억은 없지만 진짜 가족들이 있으니까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해요.